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날 이렇게 사연을 끄적여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연은 몇 년 전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많이 힘들고 비참했던 그 시절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어렸을 적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동생을 키우시느라 이것저것 안 해보신 일이 없으실 정도였죠. 항상 가난하고 힘들었던 생활을 했었기에 장난감이나 공주옷 같은 것을 사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집은 그냥 평범했었어요. 아주 가진 것이 풍족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주말마다 가끔 놀이공원에도 갔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 먹으러 다녔고 가끔 친척분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기도 했답니다.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갔던 유치원 때의 사진을 보면서 옛날 추억에 잠기기도 해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제 귀가 아주 입에 걸려 있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장난도 많이 치시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셔서 저와 동생은 아빠하고 큰 거리감 같은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동생과 싸운 적도 많았어요. 야, 내가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넌 안 돼. 뭐야, 언니만 아빠랑 결혼해? 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아니야, 안 돼. 아빠는 나랑 결혼할 거야. 끝이 아빠. 응? 그렇다고 말해줘. 아이고, 요 녀석들이. 근데 이거 어쩌지? 아빠는 이미 엄마랑 결혼을 했는걸. 한 번 결혼한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가 없단다. 그럼 나 아빠랑 결혼 못 하는 거야? 안 돼. 나 아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아빠와 결혼하고 싶어 다투던 동생과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우리 공주님들은 아빠보다 더 좋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 아빠 말고 더 멋진 사람 말이야. 난 세상에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는데? 고맙다, 이 녀석들. 나중에 커서 남자친구 생겨서 아빠 귀찮다고 하면 혼난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딱히 고민거리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다투지도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도 저희 가족을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운동을 다녀오시던 어느 날 그만 오토바이 치이는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로 인해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고 엄마는 결국 목발을 짚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고 마셨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저희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으며 그때부터는 집안의 웃음보다는 근심과 슬픔이 더 많은 날들이 지속됐어요. 내가 이렇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었는데.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한테 짐만 될 텐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여보.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사고였다고. 사고 잘 알잖아요. 그래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냐고요? 왜 나한테만요?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여보, 그만해요. 그런 말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 힘든 거 알지만 계속 이렇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엄마는 본인의 모습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웃음기 가득했던 엄마의 변한 모습은 정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죠. 수술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시며 재활 치료를 받도록 해주신 아빠는 엄마의 계속된 모습에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슬픔 속에서 어느 날 아빠가 홀로 부엌에서 술을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이 깼는데 아빠가 홀로 부엌에 앉아 안주도 없이 불을 끈 채로 술을 드시고 계셨죠. 아빠, 왜 불 끄고 있어요? 여기서 뭐해? 에? 아, 우리 딸이구나. 왜 안 자고 깼어? 아직 한참 잘 시간인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어. 근데 아빠 술 마셔? 아, 응. 딱 한 잔만 할 거야. 걱정 마. 아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 아프다고. 아빠 술 마시지 마.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딱 한 잔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알았지? 우리 큰딸? 알았어. 근데 아빠, 앞으로 절대 술 또 마시지 마요. 알았지? 나 걱정돼. 알았어, 요 녀석아. 우리 딸이 비밀만 지켜주면 돼. 그때의 아빠 모습은 매우 슬퍼 보이셨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불을 켰는데 아빠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으신 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빠의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사고 때문에 아빠도 너무 힘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간이 좋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매번 술을 드시면 안 되고 너무 피곤해해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간이 좋지 않으셔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그 이후에도 엄마 몰래 가끔씩 술을 입에 대셨고 몇 달이 지난 후부터는 아빠가 배를 부여잡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속이 쓰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동생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빠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도 해보았답니다. 언니, 근데 아빠 요즘에 왜 이렇게 아파하지? 너무 많이 아프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너무 걱정된다. 엄마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몰래 술 드시고. 에휴. 언니, 그러다가 우리 아빠도 많이 아파서 장애인 되고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나 너무 무서워. 야, 너 그런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 알았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왜 장애인이 되니?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 응, 언니. 그래도 난 무서워서. 우리 아빠는 세상 최고 건강하고 착하고 멋진 분이시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알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뭔가 도와드리자. 밥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파티를 준비하는 거야. 파티? 무슨 파티? 나는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데. 걱정 마. 이 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언니가 하는 거 도와주기만 하면 돼. 다음 달에 아빠 생일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같이 미역국도 끓이고 저기 뭐냐 그 불고기인가?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하자. 알았어 언니. 너무 재밌겠다. 꼭 하자. 꼭. 동생과 함께 저는 이렇게 부모님의 걱정도 했고 아빠의 생신 파티 준비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13살, 동생이 11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맘때 준비했던 아빠의 생신 파티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여태껏 친척분들과 부모님이 주셨던 용돈들 중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고이 꺼내어 모았어요. 동생과 제가 각각 모은 돈이 약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저희는 둘이 마트에 갔었죠. 미역과 소고기를 샀고 불고기를 할 고기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의 생각에는 5만 원이면 미역국, 불고기, 케이크 모두 준비하기에
돈이 아주 여유로울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였죠. 마트 안에 있던 안면이 있는 정육점 사장님께서 저희가 직접 고기를 사러 온 모습을 보셨고 고기 가격에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시더니 화끈하게 가격을 깎아주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아가씨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준비하는 거야. 네, 아저씨. 근데 왜 이렇게 고기가 비싸요? 어하하하, 고기가 비싸다고? 원래 소고기는 비싼 법이여. 그래, 얼마 가지고 있는데? 저희 5만 원으로 미역국이랑 불고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케이크도 사야 되거든요. 우리 공주님들이니까 이 아저씨가 그럼 확 깎아줄게. 그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이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 힘드실 텐데 이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해드려. 알겠지? 만들면서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만들고 여기 그 불고기 양념장 이거는 서비스로 줄 테니까 이거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봐라.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고기 아주 많이 사러 올게요. 저희는 그렇게 확 낮아진 가격에 고기를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했고 손수 쓴 손편지도 준비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날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병원에 가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미역국과 불고기였기 때문에 온 부엌이 난장판이 됐고 여기저기 고기 국물이 흐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성을 다해 끝까지 음식을 만들었고 상을 펴놓은 채로 부모님을 기다렸죠.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드디어 부모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두 분은 현관문을 여시기도 전부터 싸우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내? 뭐?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도 당신같이 멀쩡했을 때는 몰랐다고.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걸 어떡하냐고. 정말 나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어. 아니 여보, 애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어쩌나? 당신이 강해져야 애들을 잘 키우지. 안 그래?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애들만 보고 좀 그렇게 담대해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도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면서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더라고요. 맛있게 차린 상을 앞에 두고 저와 동생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싸우면서 들어오시던 엄마 아빠는 저희가 차려놓은 상을 드디어 발견하셨고 그만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오열을 하고 마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들. 이 못난 부모 챙겨준다고 이렇게. 미안하다, 딸들아.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이 엄마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딸들 꼭 지켜줄게.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빠와 엄마는 어느새 화난 감정이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어 있으셨고 저희 가족은 그날 눈물과 웃음이 섞인 감동적인 생일 파티를 하게 됐어요. 불고기는 많이 짰고 미역국은 덜 우러나서 아직 밍밍한 맛이 났지만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모두 행복했어요. 엄마가 다시 간을 맞춰주셔서 살짝 끓여주신 덕분에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할 수도 있었답니다. 아주 행복하고 감동적인 생일 파티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무언가 스스로 기분 좋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많이 보이셨습니다. 특히나 집안에 음악도 틀어놓으셨고 일부러 밝은 분위기를 내시려고 커튼도 밝은 색으로 사서 갈아 끼우셨고 간식도 손수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해서 이전처럼 집안일을 하실 때 빨리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생활을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 덕분에 아빠와 저, 그리고 동생까지 너무나 행복해지게 됐습니다. 이대로 저희 가족에게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저희 자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같은 것이 많이 비싸지게 됐고, 아빠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 자매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주말에는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저희도 힘을 얻어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학교 생활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심하게 가슴과 배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배를 부여잡고 있다가 괜찮아지셨었는데 어떤 날은 그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꼭 약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무슨 약인지 저는 알지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진통제였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아빠는 몸속에 아주 큰 병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평소에 스트레스나 심한 피로감을 느끼셨었는데 이게 간경화로 발전했다가 나중에는 간암으로까지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계시긴 하는 건지, 그렇다면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연이어서 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아빠의 병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약간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고 어려운 형편에 학원비도 내주셨지만 말도 하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게 제 삶에 대한 아픔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와, 응? 왜? 아직 10시도 안 됐구만. 뭐? 학교에서 4시에 끝나는 애가 학원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한 거니? 엄마한테 얼른 말 안 해? 그냥 친구랑 놀았어. 밖에 돌아다니고 PC방도 가고 그랬다고. 됐어? 뭐가 어째? 너 요즘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학원은 또 왜 안 갔어? 너 학원 보내려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모른대? 나 다 알아. 근데 누가 내 학원 보내달랬어? 학원비 벌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아프라고 했냐고. 난 학원 같은 거 안 다녀도 되니까 제발 그 돈 벌라고 아프지나 말라고. 제발 부탁이야. 이게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이 버르장말이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너 오늘 엄마한테 혼 좀 나볼래? 응? 어디 실컷 혼내봐. 아주 그냥 내가 어디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 버릴 테니까. 이성을 잃고 막말을 쏟아내던 제게 철썩하며 엄마의 손이 날아왔고 저는 아주 세게 뺨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순간 아픔과 미움, 분노 같은 감정들이 막 뒤엉켜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었어요. 그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갈 곳은 오로지 그 친구 집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그 친구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죠.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너 울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엄마한테 한 대 맞았어.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대들었거든. 그랬구나. 그래도 난 네가 부러워. 엄마 아빠 다 계시잖아. 네가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할 때 내게 뺨을 때려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아? 난 그래서 네가 부럽다. 응? 정말? 그럼 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 그때 매일 난 기도했었어. 거지라도 좋고 술주정뱅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나도 남들처럼 엄마 아빠가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너도 지금 힘들겠지만 나 같은 애를 생각해서라도 부모님께 잘해드려. 응? 친구의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가진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아빠의 병에 대해 분노를 하기보다는 걱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빠에게 약도 챙겨드렸고 밤늦게 일하고 들어오신 아빠를 향해 다리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빠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집안의 생활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아빠가 수술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엄마는 아빠의 병실에 하루 종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집안 생활은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돈도 없어서 학원도 끊었고 집안의 설거지와 빨래는 온통 저와 동생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수술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생과 저는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이런 시련도 아빠의 병만 낫게 되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도 열심히 다니셨고 암에 좋다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찾아서 드셨지만 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됐다는 소식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소식을 들은 아빠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술까지 드시고 나셨습니다. 집안의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엄마는 아빠를 대신해 일을 하셔야만 했죠. 다리가 불편한 엄마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설거지나 마트의 계산원일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마트에 나가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셨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일까지 고되게 하시다 보니 엄마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셨고 급기야 아빠와 다투는 일도 많아지게 됐죠. 잠시 아빠가 집에 계시던 그 기간 동안 엄마와 참 많이도 다투셨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대한 원망도 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하셨는데 그냥 그걸 엄마에게 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 역시 장애인이 되고 난 후 사람들의 시선과 일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셨기에 아빠의 그런 분노를 받아줄 여유가 없으셨죠.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며 힘들어하시던 아빠는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그곳에서 얼마쯤 지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회에 가서 아빠를 봤던 것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아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온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만큼 온몸에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빠 하며 부르는 제게 살짝 눈을 맞춰주며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깊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네요. 아빠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난 후 저희 가족에게 삶은 그저 전쟁터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치열하게 일을 하셨고 저와 동생은 학교에 다녀와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동생은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고 있었기에 대학이라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그때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고 성적은 하염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을 만나 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미래에 대한 특별한 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죠. 그저 제게 주어진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동생이 제게 무언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대학교 안 갈래. 아니, 못 가. 뭐? 왜? 너 대학교 간다고 했잖아. 공부도 잘하고. 근데 왜 그래 갑자기? 언니가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가냐? 엄마는 다리도 아픈 장애인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나도 대학 안 가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거야. 언니처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지 뭐. 얘가 미쳤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 공부도 안 하고 못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너는 충분히 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그러면 되냐? 언니, 그럼 나 대학 갈 테니까 언니도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찾아서 준비해.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야? 난 알바하는 언니 돈 빼먹을 생각 전혀 없거든? 알바만 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요즘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격증 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 내가 좀 알아봤는데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치위생사 같은 거 괜찮대. 공부하기 좋아하면 공인중개사도 괜찮은데 언니는 공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 난 그냥 지금이 편한데. 편하다고 이렇게만 안주할 거야? 언니도 미래가 창창한 꽃다운 나이잖아. 잘 생각해봐, 언니. 저는 야무진 동생의 말을 듣고 치위생사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저 알바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평생 알바 인생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치위생사가 되어보니 그래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복지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간호선생님이라는 명칭도 듣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제 자신이 뿌듯했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저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엄마도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고 그때 보험 설계를 위해 만나던 남자와 신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이것저것 능숙하지는 못하고 그저 신규 고객에게 감사의 인사만 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남자였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제 이상형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순수한 매력에 저는 푹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남친의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에 무언가 동병상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1년간 정말 불꽃 튀는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세상 무엇이라도 다 줄 것 같아 제게 잘해주었던 그 남자에게 저의 미래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고 세상 가장 참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남친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식당은 그래도 꽤 규모가 있어 보였고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간 시간임에도 몇몇 테이블이 시끌벅적하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자탕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뼈다귀 해장국과 돈가스도 함께 팔고 있어서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모습이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억세고 날카로운 인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결혼하고 싶다고? 아, 네. 뭐 둘이 좋다고 하면야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세를 위해서 난 좀 똑똑한 여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학물도 먹으는데 아가씨는 치위생사라고.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식당하고 있지만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남친의 어머님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서스럼 없이 저의 직업에 대한 비하를 하시더군요. 자식을 낳으면 엄마 머리를 담는데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한테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꾹 참고 그 자리가 끝이 났는데 정말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는지도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남친이 자기 엄마 편을 들어서 저를 멍청하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몇 번 남친과 다퉜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또 결혼한다 마음먹은 게 그리 쉽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그 마음 하나는 변치 않겠다는 굳은 약속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부녀가 됐어요. 처음에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제게 잘해주고 저희 가족에게도 잘해주던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명품만 좋아하게 되고 자신이 버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물론 함께 맞벌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씀씀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가정의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어요. 자기야,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보험 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쓰는 것 없이 어떻게 돈을 버냐? 보여지는 것도 그럴듯하고 베풀어야 뭐가 잘 되지. 공짜로 되는 일인 줄 알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수입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엊그제는 명품 벨트도 샀더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으면 초라한 행색한 놈한테 보험 들고 싶겠냐? 큰 돈 벌려면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생명인데.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다 그 기준에 맞추고 살아? 각자 자기의 생활 수준이 있는 건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됐다,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이쪽 일에 대해 뭘 안다고. 남편은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명품 사면서 펑펑 써대는 자기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초보 보험 설계사일 때 제가 들어준 보험, 제 동생과 엄마까지 들어준 보험이 몇 갠데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외모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던 남편은 제겐 관심도 없고 두 딸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더군요. 오로지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급기야 나중에 외제차까지 바꾸더라고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버렸고 짐을 싸들고 친정에 와버렸어요. 저는 정말 운동도 하고 차비도 아낄 겸 집에서부터 일하는 곳까지 걸어 다니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는 남편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었죠. 한 이틀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여자가 좀 다퉜다고 친정에 홀랑 가서 외박을 해. 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내 아들 외제차 뽑았다고 그러는 거니? 아주 꽉 막혀 있구만, 꽉 막혀 있어. 너는 그리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내 아들이 돈을 안 벌기를 하니 생활비 주면서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기를 하니 나도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을 가르치길? 쥐뿔도 모르면서 거만하기는. 어머님, 서로 가진 형편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죠.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그거 얼마 한다고? 야, 차 할부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입 닥쳐라. 어디 함부로 짓거리니?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디? 다리 절뚝이는 장애인 엄마라 그런지 아주 사람을 그지같이 대하는구나. 돈 몇 푼에 아주 사람을 지 발 밑에 놓고 가르치는 꼬라지 하고는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어디 무식한 게 잘못 배워가지고 내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는. 당장 집에 오지 못해? 시모는 전화기가 터져나가도록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깔고 뭉갠다느니 가르친다느니 있지도 않은 말들을 오버해서 하시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친정 엄마의 장애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시는데 한마디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시모의 뒤통수를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고 있었더니 친정 엄마가 그래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내일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시모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 곧 죽어도 그 집에서 싸우고 그 집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친정 엄마의 말까지 들으니 저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또 친정엄마 욕까지 할 게 뻔했으니까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친정엄마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4살, 3살의 연년생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를 보러 간다는 말에 아주 신이 나 하더군요. 집에 와보니 아주 집안은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날씨였는데 보일러를 한 번도 틀지 않은 그런 냉기였어요. 저는 이틀을 꼬박 집에 안 들어갔는데 집안 모습을 보아하니 남편 역시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얼른 보일러 온도를 높여 틀어놓고 밥을 하고 국도 끓였습니다. 얼른 뭐라도 끓여야 집안의 온도가 빨리 올라갈 테니까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미처 온 줄 모르고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오는 것 같은 말소리가 들렸는데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누구 같이 왔어? 뭐? 누가 같이 와 오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생사람을 잡아. 아니, 방금 분명히 여자 목소리 들렸잖아. 잠깐 기다리라고 했잖아.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밖에 나가봐야겠어.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이제는 하다 이런 것까지 의심하냐? 됐고, 나 지금 바로 일 때문에 지방 가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지방? 갑자기? 아니, 무슨 지방에는 설계사가 없어? 왜 다 온 전국을 당신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뭐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설계사도 아닌데 말이야. 너 정말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할 거냐? 우리 엄마 말대로 가정교육이 아주 엉망이구나, 엉망이야. 하긴 아빠는 없고 엄마는 장애인이니 뭘 배웠겠냐. 고졸지휘생사 주제에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이렇게 말 함부로 할 거야? 네 멋대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집 비하하기까지 하냐? 그러는 너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엄마 식당에서 자식 막 키우는 거 그거 하나 아니야?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고 아이들은 아빠를 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그만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울던지 말던지 그대로 간단한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로 며칠간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외제차에 명품 양복과 명품 벨트, 거기에 비싼 시계까지 차고 나간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만 해도 보험 설계사로서 어리숙했고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 그저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남편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돈 많은 고객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24시간 언제라도 뛰쳐나가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고객이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이런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급하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에미야, 니네 친정엄마 내일 하루 시간 되시는지 좀 여쭤봐라.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갑자기 서빙 이모가 코로나가 걸렸다지 뭐냐. 세상에 당장 식당이 돌아가야 하는데 니네 엄마 식당에서 일 오래 하셨다면서? 뭐 다리 한쪽은 불편해도 알 건 다 아실 거 아니냐. 내가 일당은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좀 하루만 급하게 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근데 저희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서 갑자기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거기는 하루 사정 얘기하고 빠져도 되잖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남도 아니고. 거기 일하는 곳보다 돈 더 얹어준다고 꼭 좀 말씀 좀 드려봐.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드려볼게요. 시모의 가게 서빙 이모가 코로나가 걸려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하루만 도와달라는 말씀이셨어요. 친정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서 갑자기 나오라는 말씀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친정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사돈의 일이니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급하게 다음날 시몬의 식당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서빙 일을 해야 하지만 엄마의 다리가 불편하신지라 주방 이모를 서빙 자리로 바꾸시고 친정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방 일을 알려주셔서 많이 어려운 것은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친정엄마에게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하셨대요. 시모는 자신이 주방 설거지를 하면서 잠시 빼서 놔두었던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일이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모의 식당에 들렀는데 그때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려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해서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욕심을 좀 냈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탓돈짜리 금반지를 벗어다가 잠깐 여기 뒀는데 없어졌지 뭡니까? 그 시각에 주방에 있던 사람은 안 싸돈 한 명뿐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을 하세요? 금반지가 없어진 거랑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시면 말지 뭘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참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정말 웃기시네. 됐고요. 여기 이거나 받으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마침 애미도 왔으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시모는 오늘의 일당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봉투를 친정엄마에게 드렸고 친정엄마는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흰색의 작은 메모장 한 장이었는데 친정엄마는 그 메모지를 보시자마자 바로 쭉쭉 찢어버리시더니 시모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셨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보자 하니까 누굴 도둑년 취급을 해? 그래 내가 장애인이라 웃기냐? 웃겨 보여?
안 싸돈을 그지로 알고 이 여편네가? 이건 뭐야? 이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무식하고 못 배운 게 힘만 세가지고 어디서 이런... 안 놔? 저는 친정엄마가 잡고 놔주질 않는 시모의 머리채를 놓아드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친정엄마에게 가게 안에 CCTV를 모조리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 즉시 CCTV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서 지난 몇 시간 전의 화면부터 모조리 돌려봤어요. 그리고 시모가 빼놓은 반지가 시모의 실수로 떨어져 냉장고 밑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소리치셨어요. 이 더러운 식당이 왜 이렇게 주방이 그짓골인가 했더니 사장이 그짓골이니 그렇구만. 아주 내가 살다 식당 일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식재료는 처음 봤네. 아주 냉장고랑 냉동실 안이 그대로야. 반찬 재사용은 물론이고 이거 언제적 건지도 모르는 오래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뼈다귀를 양념장 넣어서 냄새 없애고, 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식당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여편네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응? 손님들, 세상에나 이것 좀 보세요. 이 뼈다귀 삭은 것 좀 보시라고요. 냉동실에 아주 재사용한 뼈다귀들이 뒤섞여 있는 꼬라지 좀 보시라고요. 친정엄마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시고 냉동실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뼈다귀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있는 홀 쪽에 와서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모와 남편이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은 친정엄마도 익히 알고 계셨었거든요. 시모는 딸만 둘이나 낳았다고 자식 낳은 후에도 빨리 일을 시작하라고 닥달을 하셨고, 둘째 아이 100일도 되지 않아 어서 아들을 만들어 낳으라고 엄청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식하다고 구박받고 가정교육 못 배웠다고 구박받던 서러움을 친정엄마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속이 아주 다 후련했거든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었던 저는 이윽고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만 알면서 집안과 아이를 등한시하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날 사건을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엄마가 들어놓은 적금, 그리고 대출까지 더해서 아주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엄마와 함께 미래에 비전 있는 일을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당당해야 아이들에게도 좀 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열정과 성실을 다해 하나하나 반찬을 만들었고, 하루하루 만든 음식은 모두 다 소진했으며 남은 반찬은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었는지 소개가 끊이질 않았고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게 됐죠. 오후 시간에는 알바도 한 명 써서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와 저, 친정엄마 모두 너무 만족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시모가 운영했던 식당은 그때 그 안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 의해 위생과에 신고가 됐고 벌금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데다가 코로나의 위기까지 더해져 폐업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명품 밝히며 돈 많은 사람 좋아하던 남편은 돈 많은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아마 저랑 살고 있던 그때도 그년이랑 둘이 엄청나게 바람을 피우고 그랬나 보더군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런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제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고 모두 지나간 일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힘을 내서 다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니 또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모두 화이팅 하세요. 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